예,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 7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주차면은 한 학기에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각 교수님한테 연락이 간 거에 하면은 원래는 이번 주 정도, 또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은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호수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온 본부에서 저희들 온 거는 뭐 당분간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안정될 건가 상당히 불확실하고요. 뭐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한 학기 이번 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전체가 온라인이나 영상 강의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경제와 거시경영 이런 세미나 과목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질문하고 이런 수업들이 핵심인데, 왜냐면 저희들 과목은 이제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기초가 아니라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각 이벤트라든지 또 각 이슈라든지 등등과 관련돼서 다양한 최신의 커런트한 이슈를 반영하고 또 의견들도 받고 또 서로 배워가고 토론하는 것들이 거의 핵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쳐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학교에 이제 다른 수업들 중에서도 좀 상당히 어려운 과목들이 실습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실습하는 과목들은 지금 아마 학교에서 언뜻 온 자료에 의하면은 일단은 좀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추후에 방학 좀 보완을 한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저희 과목이 뭐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뭐 챕터별로 한 장 한 장 하기 이렇게 진행하는 과목이 아니고 제 한 과목만 하더라도 보통 교재를 한 20-30개 교재를 가지고 또 나와 있는 주제만 하더라도 한 학기에 한 20여 개의 주제를 가지고 또 관련되는 이슈들을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큰 서점이라든지 국내외 서점을 통틀어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에 관련된 것들을 그들이 정리하는 교과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이어가지고 특히 벤처 경영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거시경영론 관련해서 거시경제학 이런 쪽에 거시경영론 관련된 건 거의 없고요. 또 한국경제와 연결시켜가지고 거시경영론 다루는 과목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들을 실제로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을 하거나 또 기업가들한테 전문적인 경영 자문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 수업들 한 학기 마쳤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관점이라든지 나름대로 통찰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걸 얻어서 나가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영상 강의로 해서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또 이게 여러분들이 또 어떤 학생들은 좀 따라올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좀 답답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저희가 이제 시작 자체나 수업 진행 자체를 리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은 이제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텍스트를 쭉 설명하는 쪽보다는 대부분 미국식 수업이 그러합니다만, 미국 MBA라든지 로스쿨이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한 학기 수업이 만약에 뭐 3시간짜리 수업이다 그러면 제가 보통 최소 3개 내지 한 5개 정도 질문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던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슈가 그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슈의 이면에 또 그런 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도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또 대학원은 또 MBA를 경영학과로 MBA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상태에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에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답이 없는 대부분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첫 시장이나 대부분의 클래스의 시작은
교수님으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교과서는 일종의 보조고 교수님의 질문이 어쩌면 핵심이고 그 과정들 학생들이 또 자기들의 생각이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케이스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 실제 적용이라든지 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제로 또 변화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낙태다 했을 때 어볼션이라고 하는데 낙태 하나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학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에 대한 자유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프리덤 오브 어볼션이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또 개인적인 의견들, 또 여기 사회적인 문제들, 또 불가피한 임신들, 그리고 그냥 아무런 관계 없는 그냥 자율적 정말 자유로운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요 이런 것들을 각 학생들과 의견 나누고 또 기존의 판례들이 또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뭐 또 흑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아왔는데 그 흑인들 같은 경우가 미국 대학에서 한동안은 그 우선 입학을 시켰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해서는 우대 입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냥 정상적인 수업을 성적만으로 하다 보면은 좀 백인이라든지 아시아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든 대학을 거의 99%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약간 보완적인 대책으로서 성적이나 점수가 조금 낮지만 그 사람들의 뭐 피부색이라든지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의 학생들에 관해서 조금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든 대학들이 시행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그 정책 자체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혜택을 통해 상당히 많은 흑인들 같은 경우도 또 나름대로 뭐 정치계, 관계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군 같은 경우도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이 친구 대학을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좋은 대학에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람들한테 문호를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이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고 또 그 사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찬반에 걸쳐서 대토론도 있었습니다만 또 뭐 위헌 여부에 관해서도 또 논의가 많았고 실제로 법에서는 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한 이슈만 가지고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걸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식 또는 법률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삶의 철학이라든지 또 전통이라든지 다양성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참 좋은 또는 그 결론은 이렇게 뭐 어퍼머티브 액션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관해서 또는 흑인들에 관해서 우대 제도를 나는 지지한다 또는 뭐 나는 반대한다는 그 단순한 결론적인 걸 떠나서 그 과정들 속에서 디베이트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 한 사람이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A 케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B 케이스에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해서 한 판례 하나하나에 보면은 각 대법원에 올라서 대법원 한 명 한 명이 또 내놓은 의견들이 있어요. 나는 지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또 다양하죠. 나는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또 다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섞이면서 큰 사회적 흐름을 주도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흐름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사회에서 뒤쳐져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의 여러 의식들이라든지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과정들이 석사나 박사들이 학위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이런 대부분의 수업들이 연구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라는 것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흐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의미가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럼 요약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주제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인터넷 찾으면 훨씬 더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제가 세미나 수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던 거는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 또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외국의 어떤 서점에서 요약되어 있는 그 책에서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리라는 거는 결론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는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은 어떤 철학을 가져가고 단순히 돈을 번다가 아니고 단순 성과를 굉장히 잘 낸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고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의 철학들이 굉장히 녹아나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오마하의 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오마하라는 데서 워렌 버핏의 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주주총회 한다 그러면은 주주총회 전후에서 한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팽팽한 소액주주 운동부터 시작해서 대주주의 뭐 이견과 뭐 소액주주의 이견 갈등의 장인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축제의 장이죠. 그래서 오마하 쪽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워렌 버핏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철학들도 얘기하고 그동안 성과도 얘기하고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나름대로 얘기하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또 그 회사에 관해서 또 조언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의 꽃이 피는 게 이제쯤에는 그런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시되고 그런 과정들에 관해서 굉장한 손실을 입었지만 또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도 하기도 하고 그럼 그 다음엔 또 그 회사가 제시하는 비전 같은 것들을 또 CEO는 어떻게 대표나 CEO나 그 경영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IR이나 투자자들이나 일반 소액주주들은 그 건에 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직 투자는 안 했지만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설명하는 거에서 어떻게 또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실제로는 뭐 작은 뭐 투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엔젤 투자, 또 일반 투자, 잠재적 투자자, 전문 투자자, 뭐 월가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하는 전문가들, 또 브로커, 뭐 증권회사 그 임원들 등등의 것들이 싹 녹아가면서 그래서 그게 일종의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화두가 뭘까?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얘기들을 할까? 그래서 각 언론부터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종의 축제의 장 비슷하게 되니까 실제로 좋고 나쁜 거는 실제로 주주들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하고 언론에 주목하는 것은 그 결과는 어쩌면 종이를 통해서 대자체도 손이 껴서 한 해의 결산 거의 나오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 이면의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 회사가 또 그 수많은 회사들이 일종의 가치죠. 그래서 나는 그 회사가 비록 성과는 좀 낮지만 이 회사를 계속 투자하겠다. 그 회사는 비록 좀 물건 제품은 좀 떨어지지만 난 이 회사 제품은 계속 사겠다. 뭐 이런 그 소비자로서의 또 철학이 나오게 되고 투자자로서의 철학이 나오게 되고 또 펀드라든지 또 정권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속에 철학이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그 과정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런 저는 그 수업을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잠깐 한두 가지 이슈를 더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 잠깐 좀 미국에서도 한참 좀 논의가 되던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논의가 돼서 이 주제 중에 하나는 안락사예요. 안락사에 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를 안락사시켜 달라고 얘기할 생각인지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자식들 간의 이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건지 안락사라는 그냥 무조건 시키면 되는 건지 뭐 이런 사항들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라든지 인구 연령 구조가 굉장히 좀 높아지다 보면은 어쩌면 안락사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안락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몇 군데 시행되고 있고요. 또 일본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거의 살인의 버금가게 금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락사 같은 조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본인의 의사인지, 보호자의 의사인지, 이런 것들. 만약에 이 안락사 같은 게 잘못 이용되면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자식이 부모님을 안락사 시키는 도구를 만약에 안락사를 사용한다면
이 범죄거든요.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이런 그래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또 어떻게 형성할 건지 생각해보면 참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경제하고 관련이 있냐?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조금 저보다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거 중에서 나왔던 몇 가지 이슈들에 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굉장히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뭐 반복을 하면서 섭섭해하던데 65세 이상 사람들이 연금을 받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과 관련된 일종의 뭐 몇몇 조그마한 언론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이슈 약간 작게 논의됐던 사안들인데 이런 사안들이에요. 연금 충혈을 할까요? 기생 충혈을 할까요?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보험금보다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을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생긴 지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만 넘는 거에 비해서 그때 예상했던 수명하고 지금 한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 75세쯤 되면 대부분 사람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근데 75세에 죽는 경우가 거의 예외적인 경우밖에 없을 정도로 일반 이제 85세, 90세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마 상당히 많은 수학자들이 그때 당시의 커런트한 현재를 대상으로 아마 측정을 했을 거예요. 요 정도 그대로니 요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했는데 저는 다른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거의 다 아마 2045년, 50년 뭐 정도 되면 거의 다 고갈이 된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 나왔을 때는 정치인들은 주로 주는 걸 좋아하죠. 뒤치기는 몰라요. 최근에는 뭐 100만 원을 주겠다. 뭐 모든 사람한테 뭐 50만 원을 주겠다, 뭐 하위 70%를 주겠다, 뭐 등등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정치적인 이슈는 제껴놓고도 어쨌든 안락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실제로는 다 경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제 한국의 몇몇 관광지라고 할까요? 약간 좀 관광지로 유명한 몇 군데를 저는 좀 다녀봤던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 관광지 뭐 속초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부산 해운대 근처라든지 이런데 밤 10시다 이렇게 나가 보면은 좀 늦은 저녁을 먹더라도 아니면 뭐 이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뭘 먹으려고 했을 때 호텔 주변에 아무데나 나가더라도 야무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보면은 9시 정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굉장히 가장 사람이 많을 때고 일종의 성수기죠. 보통 때 뭐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여름에는 잠깐 사람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나름대로 시즌이죠. 주말이면 시즌이거든요. 금토 요즘 이제 주 5일제가 돼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토요일 저녁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가 사람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시즌에도 최근에 속초 같은 데 가보면은 저녁을 먹으러 9시나 9시 반에 나가보면은 식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식당 문이 닫혀 있어요. 가끔가다 한두 개 이렇게 열려 있는데 거의 이제 문을 닫으려고 서두르는. 그래서 주인분한테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식당 문을 닫습니까? 했더니 그분 얘기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당 보통 10,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또 10,000원에다가 약간에 또 심지어는 좀 늦게 끝나면 택시비까지 줘야 일용직들이나 아니 단기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몇 거리 더 파느니 그냥 문 닫고 일찍 닫는 게 낫다. 그래서 8시 반, 늦어도 9시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상 9시 반 이후에 뭔가를 먹으려고 오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이게 제가 아주 어릴 때 했던 경험을 대학생 때 경험을 했었는데요. 독일이라든지 특히 러시아 같은 데 갔을 때 되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유럽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갔을 때도 불과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뭐 7시 반 러시아를 제가 갔을 때 뭐 1990년대였어요. 90년, 91년 이렇게 됐겠네요. 90년 겨울에 갔는데 7시 돼서 갔는데 모든 그 가게가 문을 다 깜깜하게 닫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그냥 문 닫고 소비자는 모르겠고 그래서 호텔 내에도 거의 안 팔다시피 하는 정도로. 유럽 같은 경우, 북유럽 같은 데 갔을 때도
7시, 8시 됐을 때 거의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최저임금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슈지만 그게 이제 급격하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좀 최근에는 이제 노동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좀 강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죠.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일용직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다, 아니면 뭐 조그마한 뭐 호텔이다, 아니면 조그마한 가게다. 일용직 사람을 내가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고용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필요한 만큼 고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일자가 이상이 되고 70만 원 이상이 되고 뭐 며칠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쓰게 되면은 노동부에서 노동부에 만약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게 적발이 되면은 거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 쓰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냐면은 편의점의 알바생들이 이제 며칠 뭐 이렇게 한 달간 근무할게 하고 한 2주쯤 지나다가 근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쯤 돼서 3주차쯤 돼서 출근을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막 이게 당연히 출근했겠지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전화기는 꺼져 있고. 그러면서 주인이 허겁지겁 뭐 고용을 하기 이게 일부 뭐 여기저기 연락해서 뭐 인력을 구하든 아니면 본인이 쫓아가든 하면서 겨우 메꾸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통화가 돼서 연락하면은 아니 급하게 이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연락하면은 그냥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냥 그만하려고 그냥 어제 짜라고 그냥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주인 입장에 괜히 열이 받으니까 야 네가 대체하는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오늘 하루 거의 망쳤으니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임금에 네 임금에서 깐다든지 뭐 삭감을 한다든지 등등등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냥 어제까지 임금을 정확하게 한 푼도 떼지 말고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옛날 방식의 어른들 같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손해 본 게 있으니까 뭐 못한다 한다 이러면서 며칠을 끌게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요. 지역 노동청에다가 그렇게 하면 거꾸로 주인이 있는 대로 다 무너지고 거꾸로 주인이 사과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나름대로 경영을 하면서 밑에 그 직원들 데리고 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병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몇 번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간호사도 비슷하답니다.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같은 경우도 몇 달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둔대요.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 얘기를 하면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한 6개월 일을 하고 나서 본인을 해고를 해달라고 했대요. 아니 네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아니 네가 그러면 뭐 다른 이런저런 병원에 있었던 이렇게 비위를 뭐 이렇게 신고하겠다 등등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병원 경영상 그냥 잘랐다 이런 식으로 해고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2달이 놀고 나서 그 사이에 고용보험료를 다 받기도 하고 또 한 2달 쉬었다가 또 딴 데서 취직을 했다가 또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잘려서 어려움을 겪는 걸 막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보호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 장점이긴 한데 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체부터 기업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소상공이나 영세 기업들 작은 법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임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고용의 경직성들은 크게 변화될 게 없고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경제 침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고 그랬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한 2달 이상 미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추후에 어떨까 할 것인지 제가 사실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은 금리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금리와 경제 이런 부분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가 금리라든지 뭐 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왜 사람들이 또 국가나 공무원이나 정부 정책에서는 경제 정책을 써야 되는지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돈만 많이 찍어내면 그럼 경제가 살아나는 건지 등등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